김재원. 저 장재원이라는 이름이 나올 뻔했다. 요즘 뭐 워낙 그 저 뉴스의 인물이고 저는 요즘 그래 죄송합니다. 예, 김재원 전 최고위원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저기 산티아고 길 걷고 나셔서 한번 우리 방송에 나오셨죠. 네. 그때 하고 비하면 조금 더 저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좋아졌다는 것보다 이제 다시 속세에 파묻혀서 그래요. 원상 회복돼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요. 예. 뭐 그러나 오늘 제가 오랜만에 장재원 의원 모시어 김재원 자꾸 장재원 하네. 저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에요? 뭐 요즘은 장재원 의원이 워낙 핫 이슈니까요. 예, 예, 김재원 의원 모시고 좀 국정 전반에 대한 말씀 좀 듣고 싶어요. 이제 국회의원도 오래 하셨고 청와대 근무도 오래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자유파라면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진흙탕 싸움 같은 전대보다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어떻게 외교 잘하나 또 3대 개혁한다 그러는데 이거 잘 되나 이런 것에 훨씬 더 무거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UAE 윤석열 대통령 방문 성과가 굉장히 그 가시적으로 그 성과들이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 40조 원을 투자 유치를 했다 이런 숫자적인 내용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중동 지역하고는 그동안에 그냥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문제 그리고 뭐 개별 기업이 가서 예컨대 그 건설 투자를 한다든가 또는 이번에 이제 그 아부다비의 경우에는 바카라 원전을 그 이명박 대통령 때 바카라는 도박이죠. 제가 도박을 못 하는데 분들이 많으세요. 도박을 못 하는데 어쨌든 바라카 원전을 그때 유치하면서 그 저 군부대까지 주둔시키는 굉장히 그때 큰 결단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그 약속을 지켜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투자 유치를 한 것은 이제 이런 그 아랍에미레이트와의 관계가 훨씬 더 발전되고 앞으로 우리 그 기업들이 진출해서 큰 성과를 거두를 수 있는 그런 이 바탕을 마련했다는 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현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는 그런 모습이어서 저는 굉장히 좀 그 앞으로 밝은 전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제 외교가 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빈 살만인가요? 그 왕세자 그렇죠. 왔을 때부터 이게 깊은 논의가 있고 또 이제 그 정상 간에 깊은 신뢰가 서로가 확인이 되고 이러면서 이번에 국빈 방문으로 연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점에서는 이제 많은 언론이 이제 기대 섞인 표현을 제2의 중동붐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게 그 일리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지금 우리가 이번에 그 MOU 체결한 것이 뭐 수십 개인데 그 중에 보면 그 바라카 원전에서 시작해서 이제 뭐 수소 경제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아직 목전에 있지는 않지만 그게 이제 차세대 가장 그 핵심 산업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 방산 쪽으로 지금 계속 우리나라가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이 방위 산업은 사실 이제 첨단 산업으로 지금은 과거에는 뭐 소총 만들고 대포 만드는 그런 아주 큰 기계 공업에서 지금은 첨단 전자 산업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이제 중동하고 제대로 협의가 되고 방산에 진출이 된다면 방산은 그냥 뭐 일회성으로 뭐 다리 지어주고 돈 받고 끝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뭐 100년, 200년 같이 가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방산에 진출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UAE 방문은 일단 그 국빈 방문은 일단 마감이 됐고요. 마무리가 됐고 이 다보스로 지금 대통령과 경제인들이 갔죠. 스위스 다보스 포럼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명사들 특히 뭐 경제인들 정치인들 중에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토론도 하고 포럼 행사도 하고 하는 자리이지만 이게 가면 사실 이제
다국적 외교, 다자 외교와 네. 그다음에 기업인들의 교류 장이거든요. 그래서 다보스 포럼은 점점 그 규모가 커지고 네. 앞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외교 현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비하는 네. 그런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뭐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뭐 내일 좀 연설도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위상이라든가 또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금까지는 외국에 가서 이제 양자 외교 또는 뭐 어느 나라 방문해서 그 이제 급한 그런 현안 해결하는 문제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네. 국제 무대에 대비해서 국제적인 뭐 지도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제가 이제 다보스를 갔다 온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다보스에서는 거의 그 수행은 없이 그렇죠. 그저 수행비서 한 명 정도 네. 통역도 없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그만큼 이제 대신 이제 동시 통역사가 예. 이렇게 저기 하니까 인이어로 그렇게 하니까 뭐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이제 토론 행사에 참여하고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그 많은 세계적인 지도자들 앞에서 우리의 입장을 연설로서 또 네.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외국 정상들은 다보스에서 역할하고 활동하고 발언하고 하는 걸 보면서 그 이제 서로 간에 그 급을 이렇게 재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언어적인 소통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네. 뭐 거기서 막 그 다른 영어권 아무래도 지도자들처럼 뭐 자유롭게 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보면 다보스 포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꽤 국제적인 위상을 높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외국어를 상당 부분 할 수 있는 분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요. 영어를 그냥 의사소통용으로 상당히 뭐 단어를 하나 던지면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눈치로 두 마디 하고 그래서 그래서 아주 그 필살기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다보스 포럼에서 한국의 밤 행사가 있는데 그게 아마 부산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의 참 기폭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각국에 가서 외교 담당자들 만나는 것보다 그런 자리에서 제대로 국제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알겠습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해외 순방 가기 전날 밤 늦게 그 안보관계 장관들을 불러서 대북 경계를 각별히 강조하고 갔습니다. 근데 사실 한 벌써 이제 2주 전입니다만 무인기를 우리가 경계에서 그 포착은 했는데 이걸 떨어뜨리는 데 실패하는 바람에 좀 창피를 당했어요. 창피를 많이 당했죠. 사실은 이제 무인기가 예를 들어 뭐 비무장지대 내에서 넘어올 때는 사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것이 이제 인가에 뭐 서울 인근에서 그 날아다니는 걸 직사화기로 쏘게 되면 결국 이 포탄이 실탄이 직접 민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한 것 같은데 이건 무인기는 사실 실탄을 사격해서 떨어뜨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파를 교란해서 그 GPS를 따라가는 항적을 따라가는 것을 이쪽에서 바꿔서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포획하는 그 방식을 활용하고 있고 그런 장비도 우리가 뭐 좀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된통 당한 건데 뭐 곧바로 아마 보완 작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전후 과정을 보면서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뚫렸다, 못 잡았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한테 사과도 하고 했지만 속으로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뭐 훈련을 했나 뭘 했나 이런 마음들이 있을 텐데 이걸 표현을 하는 순간 왜 자꾸 전 정권 탓이냐 그러고 오히려 국민들이 더 화를 내실까 봐 그렇게도 못하고 참 속으로는 답답할 거예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고 이게 또 이제 그 뭐 레이더로는 이
추적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게 이제 지금 갖추고 있는 레이더도 예. 이 감지 정도를 높이면 추적을 네.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저 소형 무인기의 경우에는 한 2m 정도 되면요. 그것을 감지하겠다고 그 감흥도를 높여놓으면 네. 풍선 날아가는 것도 잡히고 새 날아가는 것도 잡히니까 이거를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감흥도를 떨어뜨려서 이제 결국 못 찾은 그런 상황이고 이것을 이제 앞으로 전파 탐지를 통해서 제대로 이제 방어한다고 하고 이런 무기는 사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실전적이죠. 예,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이 아이언돔처럼 아이언돔. 이 요격 체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실전에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무기를 또 도입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우리 군대가 있을 때 이렇게 보면서 소총으로 뭐 좌로 오클릭 해가지고 소총으로 쏘고 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할 수는 없거든요. 이미 병사들이 그렇죠. 그 수준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런 일은 크게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 순방외교 그리고 최근에 가장 우리 입장에서 좀 아픈 무인기 문제. 사실 집권당이고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관련돼서나 민생과 관련해서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못이 전 정권한테 있더라도요. 그 점에서 참 아픈 대목을 우리가 좀 지적해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전대 얘기를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제가 딱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뭐 상황은 다 아시니까 나경원 전 대표가 지금 이제 숙고 중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순방 중인 때 어쨌든 뭐 뭔가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 부담된다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숙고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출마해야 됩니까? 출마를 말아야 됩니까?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그 후보자로서 출마하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이 자기 스스로가 그 정치적인 그 명운을 걸고 전당대회든 뭐 선거든 또는 뭐 각종 그 공직 후보 경선이든 참여하는 것인데 다만 현 상황에서 나경원 전 대표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다라는 생각에 뭐 이 부분은 그 본인도 쉽게 결정을 못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초선 의원 43명인가요? 네, 43명이라 그러고 또 48명이라 그러고 이제 뭐 계속 또 참여하겠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규탄 성명까지 내는 거는 저는 이제 전당대회나 당내 경선에서 처음 보는 일이거든요. 처음 보십니까? 그렇죠. 저도 처음 봐요. 저는 그래도 정치평론 한 40년 했거든요. 너무 짧아서 그런가? 저는 처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은 그만큼 이제 적어도 현직 의원들이 도와줄 사람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사실 당원들의 표를 얻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규탄 성명까지 낼 정도면 이것이 당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뭐 당원들 숫자가 늘어났다. 그리고 당원들의 자율적 투표가 훨씬 용이해진 모바일 투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나경원 전 대표 내지 나경원 후보는 대통령과는 결국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인상을 당원들에게 심어줄 수 있죠.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준석 전 대표가 보여준 당내 분란 상황에 사실 우리 당원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거든요. 저는 그때 최고위원인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런데도 참 참아가면서 어떻게든 맞춰가려고 했었는데 당원들은 사실 막 짜증스럽게 봤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또 생길까봐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금 여러 가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여론조사상으로 어쨌든 나경원 전 대표 지지율이 떨어지고 김기현 전 대표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당원들의 선택인데 이것을 본다면 나경원 전 대표가 굉장히 좀 주저하거나 망설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보니까 뭐 일부 이제 그 중진급 이상의 정치인들이 나경원 대표가 무슨 뭐 장관을 하고 싶었는데도 무슨 뭐 저 검증에 안 됐다, 또는 더 예. 나아가서 오늘은 홍준표 시장께서 네. 부동산 뭐 건물 투기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나경원 전 대표는 이렇게 기왕에 이런 이야기 자꾸 나오면 언젠가는 이것을 가지고 네. 공격하는 세력이 있을 텐데 솔직하게 이 공개를 하고 내 사실은 사실관계는 이렇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뭐 떳떳하다든가 잘못했다든가 네. 그것을 이제 저 공개하고 나가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것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힘들죠,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뭐 나경원 전 대표가 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지금 정치판에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4번이나 했는데.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 경선에도 예. 나갔고 당대표 경선에도 나갔고 네. 사실은 뭐 그런 본인의 그 어떤 정치적 입지가 있고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네. 뭐 사실 저 전부 다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대구 동화사에 가서 좀 더 굳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출마할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지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우리 저 김재현 의원도 정치권 들어오신 지 한 20년 가까이 이제 되시죠? 올해가 20년째 예. 됩니다. 뭐 산전수전 다 겪어 보셨잖아요. 저는 뭐 별일 다 겪었죠. 그래서 정치인에게 위기라고 하는 거 말이죠. 위기가 안 올 수는 없어요. 예. 온통 막 상책이죠. 옷을 벗어놓고 보면 온통 상책인데 정치판이라는 게 그만큼 험한 곳입니다. 근데 위기가 안 올 수는 없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전환시키냐? 그러면 한두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 그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거나 겁이 나서 주저앉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기가 대체로 네.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주로 이제 위기가 왔다고 보여지면 온 세상이 달려들어서 예. 그 공격을 하거나 네. 그 죽이려고 하지. 그때 이제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없죠. 예, 그래서 예. 그 참 세상 인심 그래요. 뭐 현실이니까. 예. 그리고 정치는 좀 더 예.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네. 뭐 때로는 스스로가 이제 뭐 현실에서 피해서 도망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사람들이 좀 잊어버릴 수 있게 좀 기다리기도 하고 예. 뭐 저는 이제 그 어떤 글에서 보니까 맹수가 심장을 확 물어뜯기면요 자기만 아는 그 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치유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네. 이제 싸우다가 보면 상대도 약점이 보이니까 네. 이때 이제 더 나아가서 내가 상처를 입었지만 더 싸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 막 네. 갖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답이 있겠습니까? 네. 저는 뭐 나경원 전 대표는 지금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졌고 네. 그분도 20년 이상 정치 활동을 해왔는데 지금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보통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국회의원 한두 명은 함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나경원 전 대표 경우에는 현역 의원은 아예 한 명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원외위원장들도 예. 뭐 그렇게 돕겠다고 썩 나서지도 못하고요. 뭐 저도 물론 저 예. 나경원 전 대표를 돕겠다고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또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전당대회 최고위원으로 출마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로부터 표를 얻어야 되니까 어느 네. 쪽에 이렇게 진영에 가담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너무 첨예하니까 네. 첨예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첨예할 이유가 없었는데. 그렇죠. 아니 전대가 왜 이렇게 진짜 죽기 살기로 이렇게 갑자기 판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도 좀 그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지금 뭐 좀 하여튼 네.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죠. 그 최고위원 출마를 고심하고 계셨습니까? 저도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네. 그
이준석 대표 때 보니까 최고위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하죠. 예, 최고위원들을 이제 대표와 분리 경선을 하니까 뭐 최고위원들은 이제 조금 경량급 뭐 자꾸 한 급 낮은 것처럼. 네, 뭐 실제로 한 급 낮지만 네. 2부 리그도 아니고 마이너 리그도 아니고 저쪽에 어디 사회 야구. 네, 그런 것 저거 정도로 보는 것 같은데 사실 최고위원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 당이 망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네.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지금 당원 당규가 바뀌어서 최고위원 3분의 2인가요? 예, 사퇴하면은 언제든지 지도부가 다시 네. 와해되고 이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은 이제 과반수 사퇴하면 네. 그 비대위로 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 당은 이제 그 선출직 네. 5명 중에 3명 예. 사퇴하면 그 비대위로 가게 그러니까 됐죠. 이제 당형직 빼놓고 임명직, 그렇죠. 당형직 빼놓고 네. 선출직 5명. 예. 중에 3명.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은 사실 있으면 안 되고요. 저는 예. 그거보다도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가 항상 옳은 의사결정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네. 이준석 대표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든 분이었어요. 당을 위하는 건지 개인을 위하는 건지 알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저는 최고위원으로서 제가 또 겪어봤기 때문에 예. 총선 과정에서는 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때 그 이준석 때 우리 김재현 최고위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김재원이 있지 않냐. 그리고 또 기대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일찍 그만두셨죠, 최고위원. 제가 이제 대구시장 출마하기 위해서 예. 사실 이제 나가게 되었는데 뭐 또 최고위원이 왜 그 자리에서 최고위원이 무슨 뭐 당내 경선에 아무런 권한도 없는데 네. 그것을 공격을 하길래 네. 뭐 깨끗이 테러를 차단하고 깨끗이 입장을 정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했었죠. 그러면 지금 출마 결심은 쓰신 건가요, 최고위원? 대통령께서 귀국하고 난 다음에 예. 생각해 봐야죠. 지금은 이제 조금 전부 다 자중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 싶었어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저 후보 등록이 2월 초입니까? 2월 2일, 3일. 그러면 뭐 아직 시간 좀 있네요. 네. 예, 뭐 정치인들에게는 사실 하루가 10년 같은 날도 있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전대를 위해서 네, 죄송합니다. 요즘 코감기가 유행이에요. 예, 제가 지금 코감기가 와서. 네. 그래서 전대를 위해서 또 많은 우리 당원들과 자유파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걱정스럽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당 지도부 그리고 당권 주자들 그리고 김재원 의원까지 포함된 최고위원 후보들일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딱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오늘 마무리 말씀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당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사실 비정상적으로 네. 왔거든요. 네. 이제 우리 당이 처음 그 나락으로 떨어진 게 탄핵 사태였죠. 네. 탄핵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탈당을 해서 나가면서 기존에 남아 있는 동료들을 공격하고 네. 그러면서 그 세월이 한 3, 4년 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었고 그 이후에 당이 그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비대위가 엄청나게 오래 갔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 당이 사실 정상적으로 갈 수 있었던 건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우리가 여당도 되었지만 당이 이제 뭐 비대위니 이런 비정상적인 임시조직으로 가지 않고 당도 이제 안정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이번 전당대회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집권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정상적인 보통의 그 지도부를 만들어서 총선 승리까지 이끌어야 되는 이런 당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한 사람이 당권을 잡는다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목적뿐만 아니고 네. 우리 보수 진영 전체의 사활이 걸린 그런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점차 예를 들어 전당대회는 굉장히 좀 새로운 지도부가 진통 끝에 탄생하지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벤션 효과라는 것도 바로 그렇게 했을 때 가능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뭐 이전 투구 그 진흙탕 싸움처럼 되면 전당대회가 또 이 저 새로운 몰락의 시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가 조금 더 자제해서 최고의 잔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조금 모든 후보들이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그 축제의 장으로서의 전당대회, 네. 이거는 우리 자유파 국민 모두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만약에 나눠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요, 정말 환멸이 느껴질 거예요. 겨우 이제 살만하고 이제 뭐 먹을 거 생기니까 또 싸운다 이래 되면요. 이제 정권 잡은 이제 7년, 나 7개월. 거기다가요, 제가 제가 엊그저께 지방에서 성당에 갔는데 70 넘은 할머니가 저한테 와가지고 제 얼굴을 알아보고는 저한테 첫 마디가요, 제발 좀 싸우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그게 옛날에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뭐 이 민주당하고 싸우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끼리 제발 좀 싸우지 마라 그런 거죠. 아이고, 친이 친박 그 싸움 정말 지겹게 했잖아요. 저는 또 그쪽에서도 희생이 많이 됐어요. 그때 진박 감별한다고 문제됐을 때 저는 그때도 공천 떨어졌어요. 진박이 아니었나 봐요. 아이고 참. 하여튼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염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이런 헌신이 있어서 어떻게든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축제와 같은 전당대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여전히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오늘 김재현 전 최고위원과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댓글 읽어드리면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최고위 김재원 응원합니다. 차기 총선에서 배지나세요. 김재원 최고위원 출마하세요. 다들 김재원 최고위원 되세요. 고향 선배 배정기 씨에게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유파 국민들의 민심을 보면 최고위원 출마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최고위원 출마 결심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